플란다스의 개. 이안다스 할아버지는 무척 힘이 들기는 했지만 죽어가는 개를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 오두막은 그곳에서 가까웠다. 할아버지는 더위와 목마름, 피곤에 지쳐 정신을 잃은 병든 개를 정성껏 돌보았다. 마침내 파트라세는 알아놓은 후 처음으로 큰 소리로 짖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던 니안다스 할아버지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날마다 작은 수레로 젖소를 가진 이웃들의 우유통을 안트베르펜까지 날라주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이 일도 할아버지에게는 점점 힘겨워졌다. 할아버지는 벌써 83살이나 되었고 안트베르펜은 마을에서 5km 정도, 아니 그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건강을 되찾은 파트라세는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먼저 수레로 다가가 수레와 양쪽 손잡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일을 돕고 싶다고,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하지만 니안다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넬로가 자신에게 구레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빨로 수레를 끌려고 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파트라세의 끈기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에 감동해 자신이 구해준 파트라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파트라세가 끌고 다니기 쉽게 수레를 고쳐주었다. 그날 이후 파트라세는 매일 아침마다 수레를 끌었다. 늘 다리가 불편했던 니안다스 할아버지는 류머티즘이 심해서 더 이상 짐수레를 따라다닐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6살이 된 넬로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넬로는 어렸지만 할아버지를 자주 따라다녔기 때문에 안트베르펜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넬로는 우유를 팔고 돈을 받아서 우유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해냈고, 그런 넬로를 모두 좋아했다. 넬로와 파트라세는 맡은 일을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일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갔다. 넬로와 파트라세는 행복하고 순수하고 건강하게 지냈다. 넬로와 파트라세는 특히 봄과 여름이 되면 더욱 즐거워했다. 하지만 겨울에는 사정이 달랐다. 둘은 매일 아침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견디며 일어나야 했고, 밥을 굽는 일도 더 잦았다.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밤이면 오두막은 가축 우리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었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도 넬로와 파트라세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게 넬로와 파트라세는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파트라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운명에 더없이 감사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즐거운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넬로가 가장 자주 찾아가는 곳은 바로 안트베르펜 성모 대성당이었다. 파트라세는 코엔틴 마시가 만든 성당 입구의 출입문 옆 보도 위에 혼자 남아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고 한숨을 쉬고 심지어 이따금 짖기도 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린 문으로 어린 친구를 찾아 안으로 들어간 파트라세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것들은 바로 성가대석 양쪽에 천으로 가려져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 2점이었다. 넬로는 무아지경에 빠져 넋을 잃은 제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제단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으로 들어온 파트라세를 보자 넬로는 일어서 조용히 파트라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넬로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천으로 가려진 그림 앞을 지나칠 때 그림들을 올려다보며 넬로가 파트라세에게 말했다.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건 정말 너무한 일이야. 단지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어서 그림을 볼 수 없다니. 그분이 저 그림을 그리셨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을 거야. 분명히 그러셨을 거야.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언제든지 매일이라도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림을 천으로 가려두었어. 캄캄한 어둠 속에 저 아름다운 그림을 가둬 놓았단 말이지. 저 그림들은 빛 한 번 못 보고 부자들이 와서 돈을 낼 때가 아니면 아무도 그림을 볼 수 없어. 저 그림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하지만 넬로는 그림을 볼 수 없었고 파트라세도 도와줄 수는 없었다. 파트라세와 넬로가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보는 값으로 성당에 내야 하는 돈을 구하는 일은 성당 뼈조탑의 높이를 정확히 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다. 넬로에게는 파트라세 말고도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알로아라는 소녀였다. 소녀의 아버지인 방앗간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농부였다. 알로아는 종종 넬로와 파트라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셋은 눈 속을 뛰어다니거나 들판에서 데이지꽃과 월귤 열매를 따며 놀았다. 알로아는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은 좋은 신부감이라고들 말했다. 하지만 알로아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작고 명랑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그리고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넬로와 파트라세를 좋아했다. 어느 날 알로아의 아버지 코제시는 풍차 뒤쪽의 길게 펼쳐진 목초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코제시는 선량하지만 다소 엄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그날 막 풀을 베어낸 초원에 누워 있었다. 코제시의 어린 딸은 파트라세의 커다란 황갈색 머리를 무릎에 누이고 풀밭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소녀와 개는 목에 파란색 수레국화와 양귀비 꽃으로 만든 화환을 여러 개 걸고 있었다. 넬로는 깨끗한 소나무 판자 위에 수치로 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방앗간 주인은 멈추어 서서 그 그림을 보았는데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림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자신이 사랑하는 외동딸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앗간 주인은 갑자기 집에서 엄마 일을 돕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다며 어린 딸을 호되게 야단치기 시작했다. 알로아는 겁에 질려 울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앗간 주인은 몸을 돌려 넬로의 손에서 나무 판자를 낚아채고는 소리쳤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 방앗간 주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넬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눈에 보이는 건 뭐든 그리는 걸요. 방앗간 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1프랑을 꺼내며 내밀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림 그리는 일 따위는 쓸데없는 짓이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하지만 이 그림은 알로아를 닮았고 애 엄마가 보면 기뻐할 테니 내게 다오. 대신 이 은하를 주마. 어린 아르덴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년은 고개를 들더니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코제날이 돈이랑 그림 다 가지세요. 넬로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나리는 저희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더니 넬로는 파트라세와 함께 들판을 가로질러 가버렸다. 그 돈을 받았다면 성당의 그림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넬로가 파트라세를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알로아의 그림을 팔 수는 없었어. 아무리 그 그림들이 보고 싶어도 말이야. 코제시는 기분이 상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알로아를 넬로와 자주 어울리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어. 그날 밤 코제시가 아내에게 말했다.
행여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몰라. 넬로는 지금 15살이고 알로아는 12살이야. 게다가 그 녀석 생긴 것도 제법 그럴듯하니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요.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넬로가 나무판에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무판자는 참나무로 만든 뻐꾸기 시계와 밀랍으로 된 그리스도 순환상이 있는 난로 위 선반에 놓였다. 그래, 그건 나도 알아. 코제시가 백납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며 말했다. 그런데도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게 아내가 망설이면서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알로아는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재산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알로아도 아주 행복해 할 텐데요.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야. 코제시가 담배 파이프로 탁자를 치며 꾸짖듯이 말했다. 그 녀석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나 마찬가지야. 더군다나 화가가 되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으니 오히려 거지보다도 못하지. 둘이 나중에 맺어지지 않도록 미루부터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알로아를 일찌감치 수녀원에 보내버릴 테니까. 가엾은 알로아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남편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딸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억지로 애쓰지는 않았다. 방앗간 주인도 가난하다는 것 외에는 흠이 없는 넬로를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가며 심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린 알로아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결국 조용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섬세한 성격의 넬로는 금세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틈날 때마다 찾곤 했던 언덕위의 빨간 풍자 방앗간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고 파트라세도 가지 못하게 했다. 넬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지난번에 풀밭에서 알로아를 그린 일이 코제시의 비위를 건드렸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넬로는 자신을 좋아하는 알로아가 반갑게 달려와 손을 잡으면 쓸쓸하게 미소를 짓고는 자신의 마음보다는 소녀를 먼저 걱정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알로아, 아버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 나리는 나 때문에 네가 빈둥거린다고 생각하셔서 나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잖아. 나리는 훌륭한 분이고 널 무척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리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넬로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다. 화창하게 맑은 날 파트라세와 함께 포플러 나무 아래로 곱게 뻗은 길을 걸을 때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방앗간 주인의 행동은 쌀쌀맞게 변했지만 방앗간집 부엌의 난로 위의 선반에는 작은 나무 판자가 뻐꾸기 시계와 밀랍 그리스도 순환상과 함께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넬로는 가끔 코제시가 자신이 그린 그림은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것이 조금은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넬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넬로는 늘 말없이 참아내는 성격이었다. 이안다스 할아버지는 넬로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가난하단다. 우린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좋은 것이든 아니든 다 받아들여야 해.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법이니 말이다. 할아버지에게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넬로는 잠자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넬로의 마음속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을 위로하는 막연하지만 달콤한 희망 같은 것이 있었다. 그 희망이 넬로에게 속삭였다. 가난한 사람도 때로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뜻이야. 누구도 그 사람을 거부하지 못하게 말이야.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던 넬로는 그 말을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알로아가 운하 주변의 밀밭에 홀로 앉아있는 넬로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뛰어와서 넬로를 꼭 끌어안고 애초롭게 흐느꼈다. 다음 날이 자신의 영명 축일인데
아버지가 넬로를 초대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알로아의 부모는 매년 이날 딸의 친구들을 불러 헛간에서 뛰어놀고 저녁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까지는 넬로도 항상 초대를 받았었다. 넬로는 알로아에게 입맞춤을 해주며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알로아, 언젠가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언젠가는 내가 그림을 그려 너희 아버지께 드렸던 조그만 소나무 판이 그 무게만큼의 은과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 아버지도 내 앞에서 문을 닫아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소중한 알로아, 네가 항상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충분해. 네가 항상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만약에 내가 널 사랑하지 않으면? 귀여운 알로아는 눈물을 흘리며 여자의 고유의 아양을 떨면서 뾰로통하게 물었다. 넬로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만약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알로아, 난 죽고 말 거야.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응석바지 소녀는 넬로를 밀치면서 말했다. 하지만 넬로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짓더니 키가 성큼 자란 누런 밀밭을 헤치며 걸어갔다. 이제 넬로에게는 파트라스만 아는 비밀이 생겼다. 오두막에는 넬로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헛간이 하나 있었다. 초라하고 썰랑한 곳이었지만 북쪽 창을 통해 햇빛이 밝게 잘 들어왔다. 거기서 넬로는 직접 거친 나무 토막을 다듬어 그림판을 놓는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종이라는 위대한 회색 바다 위에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환상 가운데 하나를 옮겨 그렸다. 넬로에게는 그림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넬로의 그림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결점도 많은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넬로의 그림은 사실적이었고 자연스러웠으며 창의적이었다. 무척 쓸쓸한 느낌을 주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아름다웠다. 무모할지 모르지만 넬로가 열심히 준비하는 꿈은 바로 자신이 그린 이 그림을 미술 대회에 출품하는 것이었다. 안트베르펜에서는 매년 200프랑의 상금이 걸린 미술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학자든 농부든 직업에 상관없이 18살 미만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내내 넬로는 온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12월의 첫째 날까지 내야 했고 결과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그림이 뽑힌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겨울은 이미 아주 매서웠다. 넬로와 파트라세가 그림을 제출하고 오두막에 도착한 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이후 여러 날 동안 계속 내렸다. 그로 인해 논밭의 경계와 길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작은 시냇물들은 모두 얼어버렸고 들판에는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휘몰아쳤다. 이제 세상이 온통 캄캄한 꼭두새벽에 우유통을 모은 뒤 어둠을 뚫고 고요한 도시로 실어 나르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다. 특히 파트라세는 더 힘들어했다. 넬로가 튼튼한 소년으로 자란 세월 동안 파트라세는 점점 늙어갔던 것이다. 파트라세의 관절은 뻣뻣해졌고 여기저기서 뼈마디가 쑤셨다. 하지만 파트라세는 이를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넬로는 파트라세를 대신해 수레를 끌려고 했지만 파트라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파트라세는 꽁꽁 언 땅에 깊이 패인 바퀴 자국을 지나갈 때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는 일 정도만 넬로가 도와주게 했다. 파트라세, 넌 이제 집에서 쉬어야 해. 이제는 쉬어도 돼.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수레를 끌 수 있으니까 말이야.
델로는 매일 아침마다 파트라세를 달랬다. 죽을 때까지 절대 쉬어서는 안 돼. 파트라세는 생각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로 쉬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느꼈다. 눈도 전보다 침침해졌고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더욱 힘들었다. 그러나 성당의 종소리가 5번 울리고 일을 나가야 하는 새벽이 왔다는 것을 알면 파트라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일어났다.